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복직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예, 좀 낯선 환경으로 환경을 좀 어,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음, 좀 음, 음, 적응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복직하신 소회는? 아, 밖에 보통 그러잖아요. 야, 나가봤더니 할 일이 없더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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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 결론은 어, 나가면 할 일은 많다. 어, 근데 어, 돈이 안 된다. 아하, 그렇군요. 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음, 그래서, 복직해서 안정감 좀 있고요. 음. 어, 이 월급의 감사함을 새삼 느끼고요. 야, 그렇지. 이제부터는 이제 또, 월급의 감사함을 우리가 또, 예,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좋은 점만 더 눈에 들어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쉼표가 네, 필요해요. 그렇죠. 음, 저는 음, 그 쉼표를 이제 강제로 이제 맞이했었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6개월 정직이라니. 근데 난 진짜로 박동부 장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그 정직 6개월 동안 저는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네, 나는 정직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MBC PD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나는 이제 깨달았잖아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나에게 드라마를 안 맡길 수 있다. 음, 그러면 회사에서 나에게 일을 주지 않을 때 나는 그럼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걸 이제 찾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 나는 찾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 깨달음에 그 질문에 답을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아도 내가 뭔가 나로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둘 이렇게 찾아냈을 때 뭐 2017년에 책을 내고 그리고 강연을 다양한 곳으로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2020년에 명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 박동 부장님처럼 스스로 마음을 내어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이런 그 시기를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는 저는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음, 1년 정도를 이걸 가진다는 건 그래서 나를 자아 발견이잖아요. 나를 네,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건 너무 좋고 1년간의 그 자아 발견의 시간을 보낸 후에 박동 부장님이 이렇게 느낀 점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면 만약 이제 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이렇게 나처럼 1년간 자아 발견을 위해서 휴직을 한다면 네. 이런 거 미리 좀 생각해 두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휴직 기간에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있나요 혹시? 아, 나눠주실 만한? 휴직의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 그 뭐 육아휴직을 했다. 음,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어, 애한테 그러니까 애하고 보내는 시간을 그 평생 요만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음, 예, 뭐 거기에 집중하고 저처럼 안식년을 하는 경우에는 음, 근데 안식년도 종류가 많거든요. 정말 안식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열심히 쉬어야죠. 그렇지. 예. 근데 제가 하는 안식년은 퇴직 전에 나가서 할 일을 찾아봐라는 음, 목적의 안식년이거든요. 음, 그러면 다른 거를 음, 완전히 그쪽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음, 실전처럼 해봐야죠. 음, 예, 그런데 또 그 중간중간에 음, 이 회사 다니면은 평일에 하루를 온전히 쉴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맞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음, 음. 여행 같은 것들을 평일에 다니는 경험을 많이 해봤지. 해보시라. 음. 어, 그리고 음, 서울 시내 네. 사실은 평일에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많다는 거를 우리 박 본부장님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발견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서울을 여행하듯 음, 외국인인 척, 예, 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정말 이때 아니면 쉽지 않죠. 음,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음, 안식년을 해도 음, 미안해서 음. 주중에 그 여행 같은 걸 그렇구나. 실천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음, 그 안식년의 목적과 또 눈에 보이는 그 집에 아빠가 눈에 보이니까
아빠와 남편이 눈에 보이니까 뭐 그 주부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스스로의 그런 누가 뭐라 그렇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잘 좋아하면서 나 안식년 이거 내가 왜 했지? 이 목적을 끊임없이 환기하면서 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한 2가지 정도의 미션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책을 하나 써야 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다 쓰셨나요? 이걸 참 썼다고 해야 될지 일단 초고는 넘겼는데 그럼 됐지 뭐. 들어도 다 쓴 거야. 지원 기관에 넘겨서 심사 받고 있고요. 어. 그래서 심사를 통과를 하면 이제 출판사를 찾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애쓰셨네. 초고 쓰는 게 써서 넘기는 게 쉽지 않은데. 2가지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일을 경험을 해보는 거였는데 그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근데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1년을 한 3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서로 다른 일을 경험해보는 것도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참고로 참 우리가 오늘 까먹은 게 네. 저희가 이번 주는 업데이트가 좀 늦었습니다. 혹시 맞다. 기다리셨을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박동 부장님이 이제 그 일신상에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저도 또 사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또 갑자기 좀 바쁜 일이 좀 생겨가지고 저희 오늘이 지금 6월 3일 선거일이네요. 그죠? 네, 국가의 지금 운명을 6시에 바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박동 부장님은 이제 직장인의 삶이니까 6시에 바로 투표했잖아요. 네. 투표날. 저는 사전선거날 아침에 새벽 대바람부터 가서 저는 첫날 가서 바로 투표했어요. 네. 저는 내 이 한 표로 하는 이 응징을 단 한순간도 나는 늦출 수가 없다. 근데 왜? 사실 나는 참 이건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는 정말 이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번 대선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민주주의 정치의 취약성이라든지 뭐 이게 또 우리가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점들이 여러 드러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표를 찍는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내가 내 한 표를 통해서 나의 지금 어떤 뭔가를 이 가장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어떤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것만큼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옛날에 솔직히 뭐 200년 전, 300년 전에 나라님을 바꾸자 하면 바로 목이 댕강 날아가잖아. 근데 우리는 바꾸자 그러면 바꿀 수가 있잖아. 그지? 바꾸자 그러면 바꿀 수가 있는데 요즘은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들이 그 실제로 결실을 거둘 때까지 2025년, 2024년 말부터 하여튼 요 시즌에 한국이 참 쉽지가 않네요. 법규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건 그래. 법규들도 많고 그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테크놀로지들이 테크놀로지에 편승해서 맞아. 이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이거 어저께도 저 뉴스 보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어떤 생각? 군인들 사령관들은 다 수갑차고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수갑차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수괴는 그렇지. 영화를 보러 다니질 않나. 참 이거를 어떻게 뭐 중간에 막 어떤 논리들을 궤변들을 늘어놓더라도 이건 아니죠. 맞아요. 이걸 군인들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군인들이 차라리 여기 대해서 집단적으로 어떤 의견 표명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오물을 자기들만 지금 뒤집어 쓰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오물을 뒤집어 쓸 만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가담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와서 이건 아니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을 했겠죠. 그리고 뭐라도 그랬겠지. 나는 사실 제일 나는
화가 났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네. 그걸 이들이 준비를 해왔잖아요. 네네.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그 누구도 사실 누군가 먼저 양심선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음. 사실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건데,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분의 임기가 짧아진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그냥 감사할 뿐이야. 난 항상 모든 일에서 이 감사를 찾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저희가 이 업로드가 늦어진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나는 아까 이제 우리 그 박동 부장님이 이제 막 복직하고 나서 그럼 안식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나는 박동 부장하고 나하고 진짜 우리가 합이 잘 맞는 건 뭐냐면 전혀 짠 게 아닌데 우리는 전혀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전화로 회의를 한다거나 이번 주에 무슨 책을 이렇게 전혀 없잖아. 근데도 구성이 딱딱 맞아떨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소개할 책은 만약 여러분이 1년간 안식년을 갖는다면 안식년을 딱 그런 책이 시작할 있어요? 때 딱 이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다. 옛날에 내가 하기 전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책의 발행일이 네. 2025년 4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장 따끈따끈한 한 달도 안 된 딱 한 달 됐구나. 이제 4월 30일에 이 책이 초판 1세가 발행이 됐으니까요. 네. 근데 이 책 제목이 걷는 이의 축복 코리아 둘레길. 오. 이분이 그 이화규라는 분이고요. 예전에 산티아고 카미노 블루라는 책을 쓰셨어요. 와.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진짜 그냥 걷기의 달인이야. 우리 왜 박동 부장이나 나나 우리 둘 다 나름 걷기 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는 막 저기 왜 서울시에 무슨 서대문 이음길 뭐 이런 거 생기면 우리가 다 가잖아 막.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산티아고를 하여튼 몇 번을 완주를 하셨고 네. 75일간 산티아노 3개 구간 카미노를 완보 순례하셨고요. 네. 그리고 코리아 둘레길이 뭐냐면 진짜로 대한민국 우리 그 한반도 이 남한을 도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 부산 오륙도를 기점으로 전남 해남 땅끝탑 인천 강화 평화전망대 그리고 심지어 그 왜 DMZ 길 있잖아요. 네. 그 비무장지대 거기에 나 있는 그 길을 다 돌아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가면은 이 입구자 모양이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지. 이게 총 길이가 4,520km. 와. 근데 이거를 이분이 완주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 코리아 둘레길을 완주한 인물이 41명이래요. 대한민국 사람도 대단하지, 그지? 근데 이 41명 완보자 중에서 처음으로 책을 내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책 제목이 걷는 이의 축복 코리아 둘레길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만약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내 걷자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 코리아 둘레길을 완보하는데 180일 넘게 걸린대요. 근데 횟수로는 3년 정도 걸렸대요. 네. 횟수로 3년 정도,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틈틈이 이제 이번에는 전라도 구간, 이번에는 강원도 구간 이런 식으로 이제 걸으셨고, 나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왜 코리아 둘레길을 걷는 이의 축복이라고 부르냐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트레일들 많죠. 뭐 네. 존 뮤어 네. 트레일이니 산티아고부터 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에겐 바로 옆에 있다는 거지. 이 땅에. 그리고 이거를 걷기 코스로 다 이제 연결을 이제 해놔서 코리아 둘레길이 생겨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좋고,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안식년을 한다면 이 책을 읽으시라고 얘기를 저는 드리냐면 안식년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자아 발견이잖아요. 나를 찾는 여정인데 나를 찾는 여정에 있어서 이 혼자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 걷는 것 이상 좋은 어떤 그 방법이 없거든요. 저 역시 그 회사에서 정직이라든지 뭐 이런 그 유배 기간 동안 서울 둘레길을 저는 완주를 했잖아요. 그 서울 둘레길 완주가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서울 사람들에게 축복과 같은 선물은 서울 둘레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 그곳에서 갈 수 있는 코리아 둘레길이 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나는 걸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걷기에 대한 책이고요.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아서 줄친데도 많고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박동 부장님한테 이걸 소개해드려야지 그러고 이제 있었지. 듣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걸을 때는
걸을 때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생각에 음, 잠겨서 걷는 것도 좋은데 음,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걸을 음, 때 음. 누구랑 같이 그 아, 누구는 그렇지. 음,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음, 계속 어, 얘기를 해주고 또 그 음, 사람 그걸 들음으로써 그 걷는 음. 시간 자체가 또 배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또 맞아요. 또 뭔가 즐거움을 받는 또 그 음, 듣는 데서 음, 그래서 이 걷는 책하고 걷는 코스하고 어 같이 곁들여서 음. 뭔가 들을 수 있는 걸 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어디 걸을 때 듣기 좋은 그렇지. 오디오북 뭐 이런 거. 어, 그 실제로 또 이런 시도도 있었어요. 예전에 어, 제주도에서 어, 카카오인가 어, 다 네이버인가 카카오인가에서 네, 제주 둘레길 있잖아요. 네, 둘레길 코스마다 둘레길 코스를 들을 때 음, 걸을 때 들을 수 있는 그 둘레길에 대한 소개 내용 음, 그런 것들을 오디오북처럼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음, 둘레길 뭐 제주 올레길 뭐 8코스 음, 파일이 있는 거예요. 오디오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음, 시작하면서 그걸 들어. 음, 그러면 그 각 중간중간 포인트에 대한 해설 음, 같은 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런 시도도 좋았는데 이분 거 보니까 음. 그런 기획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나는 음, 지금 다시 한번 소름이 돋은 게, 네, 와, 박동원 부장은 무슨 저기 뭐야, 귀신이야? 이 책의 사실은 네,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뭐냐면, 그 각 글의 말미에 네. 그 길을 걸으면서 같이 들으면 좋을 노래를 이분이 소개해 놓으셨어요. 아, 왜냐하면 네, 이분이 음악을 또 정말 좋아하세요. 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33년간 교육계에 32년간 교육계에 계시면서 뭐 현장 교육과 EBS 활동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은 젊어서 이렇게 그 다방 DJ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사실 이 책에 그, 저거 하신 그 추천사를 써주신 분 중 한 분이 그, 지금은 이제 책방 오티움을 운영하시는 전 MBC 박성재 사장님이 이 추천사를 쓰셨거든요. 네, 그 저는 이제 책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왜냐면 내 회사 선배가 이 책에 추천사를 썼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박성재 선배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선배, 이 이화규 저자의 그 책의 새 책의 코리아 둘레길에 어떻게 추천을 썼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음악 애호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박성재 사장님이 왜 그 예전에 이제 수제 스피커 장인으로 거듭날 때 음악 감상회를 할 때마다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음악에 대한 이 조예가 되게 깊고 이분이 그 이화규의 전작 산티아고 카미노 블루라는 책을 박성재 사장이 너무 재밌게 읽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이번 책 같은 경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분 그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길을 걷는데 비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비를 맞으면서 걸었는데 마지막 그 구절의 그 글은 비에 젖어 걷는 사이 땀이 난 옷에서 큼큼한 냄새가 올라온다. 오늘 묵을 숙소에선 세탁이 가능하다니 빨래를 해야겠다. 길 위에 선 시니어 깔끔하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소라의 노래 바람이 분다가 생각나 가사를 낮게 읊조려 본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진짜 난 노래도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노래를 알아요. 음, 그래가지고 막 그거에서 심지어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면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카페에서 소래 습지 생태공원을 방문하면 생태공원을 모두 가게 되는데 4월에는 이런 생태공원을 걸어야 된다. 그 봄이 오는 생태공원을 걸을 때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4월엔 그녀가 올 거야. 4월에 그녀는 올 거야. April come she will. 이 시기에 어울리는 노래다. 가사에는 4월뿐 아니라 다음 계절도 이어진다.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 마치 이분이 라디오 DJ가 된 것처럼 우리와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을 음, 걸으면서 여러분이 이 길을 걸을 때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이거를 그 노래 저거까지 이제 QR 코드로 다 해놓고 막 어, 그래서 막 그간의 내 삶이 그러하지 않았던가 지난 삶이 참으로 아슬아하다 학문도 하다 말고 마음도 찾다만 삶이 아니었는지 두렵다 끝없이 이어지는 길 위의 길이다
이제 본원을 찾아 길을 떠나야 하리라. 그 길이 나의 귀로가 되리라. 정미조의 노래 귀로를 들려드립니다. 이러는 거야. 책이. 재밌네. 꼭 우리 봐야겠다. 이제 박동부장한테 확 와닿지. 네. 그래서 저는 이 코리아 둘레길을 이렇게 읽으면서 박동부장 생각을 많이 했어. 나 이 책 박동부장한테 저는 다 읽었으니까 내가 이제 다음에 이제 선물로 드려야겠다. 이야, 박동부장님은 이 고맙습니다. 책을 소장해놓고 보실 분이다. 이야, 근데 진짜 고맙습니다. 네. 근데 박동부장한테 정말 미안한 건 하필 안식년이 끝난 날. 아이고. 근데 괜찮아. 네. 우리에게는 깃털처럼 많은 날이 있고 우리는 코리아 둘레길을 걸을 것이고, 그지?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346쪽 정도에 가면 책의 끝부분에 가서 이제 이분이 코리아 둘레길에 대한 솔직한 평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둘레길이 이제 막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DMZ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원래는 더 빨리 완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왜 남북 이 긴장이 터지면서 네. DMZ 구간의 완성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완주를 하고 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코리아 둘레길 너무 좋다.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길들이 뭐 많이 있지만 존 뮤어 트레일부터 해서 다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길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자, 길이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왜 새로 길을 내고 나잖아. 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주 올레길을 제가 옛날에 맨 처음에 생겼을 때 갔을 때는 중간중간 내가 길을 좀 헤매고 그랬거든. 네. 근데 요즘은 내가 제주 올레길 가면 너무 편안한 게 뭐냐면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이 다녀서 왜 산속에서도 사람이 난 길이 이게 표시가 확실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봐. 비무장지대에 길을 냈어.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없던 곳, 다니지 않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물론 표시를 다 해놨겠죠. 리본이라든지 안내판 같은 게 있을 거야. 서울 둘레길도 가보면 왜 안내판이 있잖아. 네. 근데 그 안내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다닌 흔적이거든요. 네. 여러 사람이 그 길을 다녀야지 왜 사람이 다닌 길이 나잖아. 네. 그래서 이분이 길이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코리아 둘레길 이제 막 완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여러분이 코리아 둘레길을 갔다가 뭐야 자꾸 길 잃어버리고 뭐 자꾸 표시가 잘 안 돼 있네. 그거는 아직 길이 어려서 그렇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사람이 다니게 되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길이 어리다. 그리고 좋다. 그리고 좋다. 이 코리아 둘레길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또 칭송하는 거는 뭐냐면 왜 미국의 PCT라든지 막 아팔레치안 트레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장기 산악 트레일에 비하면 우리 둘레길의 접근 경로는 아주 쉽다는 거죠. 이거를 안 다녀본 사람 모르는데 왜 나를 부르는 숲 같은 거 있잖아. 왜 이 빌 브라이슨이 이 아팔레치아 네. 트레일 그런 나를 부르는 숲에 이제 그거 보면 왜 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와일드 왜 영화로도 나왔던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한 영화로 나왔던 그 와일드도 보면 왜 이 여자분 혼자서 막 하는데 진짜 그냥 오지를 걷는 거잖아. 네. 근데 코리아 둘레길은 잘 생각해 보면 부산의 오륙도 부산시의 그 이기대길 그 끝에 있는 오륙도 전망대가 코리아 둘레길 구간이고 그리고 전남의 그 해남 땅끝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는 그 관광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물론 비무장지대처럼 이제 완전 오지 코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존 뮤어 트레일이나 PCT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성이 뛰어난 길을 정부에서 되게 성실껏 잘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코리아 둘레길이 한국을 대표하는 길이 되려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화적 차원으로의 발전,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네. 왜 우리가 지금 지금은 사실 어떤 분은 산티아고 둘레길에 이제 가보면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예전에 그 어떤 순례의 느낌이 사라졌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숙식이라든지 소규모 예술관 등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기면서 이런 문화적으로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길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이 책 읽고 좋다 걸어야겠다 생각이 이거 들었습니다. 성북 길빛도서관에는 없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나온 지 한 달 된 따끈따끈한 그렇구나. 책이고 박동 부장이 이제 나를 만나러 와야겠지 아니, 이제. 저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나 정말 궁금하네. 아니, 근데 난 아니야. 그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그런 건지 몰랐네요. 그 완주자도 있다는 거 보니까 뭔가 인증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봐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서울 둘레길을 완주하고 나가서 깨달은 건데, 서울 둘레길 완주하고 나면 그 쑥대 밑에 있는 완주 인증센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행정 차원에서 저는 그 걷기 코스들은 이 지자체들이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걸 해야 돼. 그걸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론 제주 올레길은 좀 다르죠. 제주 올레길은 민간 단체에서 이제 만든 길이니까 조금 다르기는 한데, 코리아 둘레길은 저는 이런 걷기 코스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길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네. 만약 전남의 이 코리아 둘레길 구간을 지자체에서 잘 관리만 해두면, 여기 가보니까 전남 땅끝마을 해남 너무 좋더라 소문이 나면 서울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걸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만큼 좋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인데, 저는 100세 시대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저는 걷기 여행의 일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집 근처에 있는 동네 산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코리아 둘레길 한번 우리가 완주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둘레길 완주. 그 쑥대 그래서 인증 받을 때 그러면 딴 데 다 걸었다는 거를 다 증빙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증빙해요? 우리 박동 부장님이 서울 둘레길은 안 걸어보셨구나. 네, 거기에 저는 가면, 산길로만 하니까. 그렇지. 서울 둘레길은 뭐가 있냐면, 그 곳곳에 하루에 내가 만약 이를테면 오늘 내가 도봉산 코스를 걷잖아요. 네. 그러면 도봉산 코스 입구에 인증센터, 우리 왜 자전거 전국 일주할 때 인증센터 네네. 있듯이 그 박스 있잖아요. 네. 그런 박스 같은 게 있고 가서 거기 가서 스탬프를 찍어야 돼요. 그걸 찍고 그거를 20몇 장을 스탬프를 다 찍는 거예요. 그럼 또 그리고 그 재밌는 수첩도 게 있겠구만. 그 수첩이 있어요. 예. 그 수첩이 있어요. 나는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도장을 다 찍고, 그 도장 다 찍은 거를 가서 이제 인증센터에 가서 보여주면은 이제, 근데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한참 걷다가 이런 젠장, 안 찍었네. 인증센터를 안 찍고 지나온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가. 왜냐? 그거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2번 걸은 코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권하는 건 서울 둘레길 완주를 먼저 도전해 보시고요. 서울 사람들은 나는 서울 둘레길을 그러고 나면은 퇴직 후에 긴 시간이 주어져서 이제 강원도나 경상도, 오륙도 뭐 이런 데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면, 그 가신 김에 제가 정말 늘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그 부산 이기대길, 부산 갈매길의 이 황금 코스인 이기대길도 한번 걸어보시고요. 코리아 둘레길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정말 나는 이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네.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그냥 낭송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저자분이 참 좋은 게, 이화교 선생님은 책도 많이 읽고 음악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쓰실 때, 그러니까 이 책은 코리아 둘레길이 단순히 그 여행 어떤 뭐 안내서라기보다는 약간 입문서적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걷기를 예찬하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읽은 다양한 책에서의 글들을 걷는 이야기와 함께 버무려 주시는데, 법정 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라는 글을 소개해 주십니다. 네.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이다. 맞죠? 저는 이게 되게 와닿는 게, 제가 한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왜 회사에서 되게 힘든 일을 겪고 막 그럴 때 하필 또 그 시절에 그 가족은 이제 아내의 그 해외 파견 근무로 싱가포르에 있었단 말이야. 2013년 막 2014년 이럴 때. 그래서 나는 그때 혼자 한국에서 지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제주도 올레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혼자서 하루 종일 그렇게 막 며칠을 걷다 보면 사람이 외로워지잖아. 네. 그러면 왜 그 올레길 그 저기 그 숙소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 네네네. 그때는 이제 제주도의 서귀포에 있는 민중각이라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럼 이제 그 도미토리에서 이제 남자 그 올레꾼들이 몇 명이서 한 방을 쓰잖아요. 네. 그럼 나는 저녁에 서로들 외로우니까 막 혼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친해지고 인연을 맺고 다시 이제 막 연락처를 주고받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인 그거 이건 거예요. 혼자서 오래 길을 걷다 보면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인연들이 물론 반갑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어. 하지만 그런 인연들까지 모든 사람들과 다 헤프게 인연을 맺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짜 좋은 인연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외로운 사람. 헤프게 인연을 맺지 않은 사람은 그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을 딱 알아보고 그 한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요. 평소에 헤픈 인연 맺지 마시고요. 나 자신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을 잘 견디며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SNS는 해픈 인연을 남발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 박동무 부장님 SNS를 안 하는 당신이 얘기하면 당신은 그냥 SNS를 저격하는 거지.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 맨유의 그 퍼거슨 감독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얘기하셨던 바로 그건데. 아니 좋은 점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옛날에 해보면 조절이 얘기해봐. 힘들더라고요. 조절이 힘들지. 맞아. 그게 힘들어. 근데 박동무 부장님. 네. SNS 조절이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인 줄 알아요? 몰라요.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SNS에 중독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할 때 너무 즐거워. 근데 내가 지금 SNS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잠깐의 짬이 생겨서 여유로울 생겨서 이걸 누리고 싶을 때 우리가 SNS를 하는 사람이 나는 그게 건강한 SNS 생활이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괴로워.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싫어. 나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일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퇴근하고 나서 SNS에서 보내는 이 일상이 나의 일상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중독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생각인데 저는 SNS에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네. 특히 저처럼 이제 작가로 사는 사람은 SNS를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왜 항상 책을 찾는 게 다음에 읽고 싶은 책을 SNS에서 찾잖아요. 네. 저자들이 SNS에 올려놓은 그 책평을 보고 찾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건강한 중독이 필요한데 건강한 중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에 대한 건강한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이게 가진 사람이 저는 SNS와도 적당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 부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참 이제는 복직해서 책 읽을 시간이 없겠구나. 뭐 그래도 집어온 책이 마음에 드는 책이 있어서 요거는 말씀드리면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책 읽었어? 제가 지금 두 권을 좀 건드렸는데 하나는 제임스 다이슨. 제임스 다이슨? 나 이름이 Sir 제임스 다이슨 경. Sir 제임스 다이슨. 다이슨 청소기. 다이슨 청소기 만드신 분. 다이슨 우리가 아는 그 다이슨이야? 그 다이슨. 근데 그 다이슨 선생님의 사장님의 5126번의 실패해서 배운 삶이라는 자기 자서전이 있어요. 나온 지는 몇 년 됐는데 그거를 좀 건드리고 있고요. 역시 우리 이제 그 창업가답게 이 벤처 사업가들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보시군요. 그리고 또 근데 실은 조금 달라요. 계기가. 어떻게? 이 다이슨의 자서전이나 다이슨의 삶을 다룬 책들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관심 갖게 된 게 애 때문에. 왜?
그 고등학교를 되게 그러니까 되게 한국에서 가고 싶어하는 데를 보냈어요. 아니 사실 박동 부장님의 그 아드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중학교에 일단 보냈고, 그지? 네. 그리고 거기서 애가 되게 열심히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까지 갔어. 오케이, 그래. 예, 그런데 예. 그 뭐 듣는 분들이 뭐 사교육 엄청 시켰나 보다 하는데 저희 집은 사교육이 없어요. 근데 정말 운 좋게 갔는데 어. 사교육이나 과외를 안 하다 보니까 선행 같은 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고 시험에 그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학교가 표방하는 게 채덕지, 응? 지덕체 보통 얘기하는 채덕지라 그래서 응. 그 순서가 다르네. 예, 달라요. 그래서 어. 뭐 어. 입시 입결은 되게 좋은 학교인데 자기들은 뭐 이렇게 설명회 가보면 입시를 중심에 두고 하지 않고 뭐 정말 전인 교육 시키고 체력 체육 활동 이런 거 되게 중시하고 응? 다른 활동들 뭐 악기 다루고 이런 거 중시해서 그런 응? 과정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다. 응? 그래서 갔거든요. 정말 그런 줄 알고. 응. 근데 가보니까 어, 제 아이가 나온 중학교 같은 사교육이 잘 안 되는 그런 데들 나온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머지 90%가 그 입시 기계들이거든. 시험 아. 기계들. 그 친구들은 아. 이미 고등학교 과정 다 끝냈고 학원에서 어. 여전히 어. 여전히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그 시간이라든지 기숙사 중간에 생활을 이제 하는데. 기숙사 생활 중에도 음. 다양한 방법으로 여전히 사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아. 그래서 그런 이제 속에서 이 갑자기 이렇게 좌절, 시련과 좌절을 이제 어린 나이에 겪게 됐구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그런 이념을 갖고 있어도 응? 그 입시 제도가 워낙 강고해서 응.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응. 살벌하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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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가 않구나. 응. 그러면 또 그 뒤에 뭐 과정들은 또 그러면 뭐 정말 이 시대랑 맞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응. 그 지금처럼 그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또 원하는 데를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 근데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먹먹해졌지? 아, 그래? 예. 내가 지금 사실은 저기 뭐 다른 손을 뭘 하느라고 네네. 스피커. 근데 난 지금 박동 부장님 얘기 듣고 네네. 있으니까, 네네네. 계속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학교를 하나 발견해서 응? 그 학교를 세운 분을 찾다 보니까 이 제임스 다이슨이어서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 학교를 세웠는지 응? 좀 살펴보고 있어요. 음. 이분이 학교도 세웠더라고. 어떤 학교야? 이분이 원래 미술하고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인데 응. 그 사실은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신 거거든요. 이 청소기를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미술하고 디자인 하던 사람이 음. 이 기계를 발명한 거예요. 아, 그러면 미쳤다. 어. 그러면 뒤쪽 엔지니어링 부분은 독학한 거라고 음. 보면 돼요. 자기가 실제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발명가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는 음. 사실은 예전에는 하나의 직업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잠깐 그러네. 옛날에는 그랬겠네, 진짜. 소리가 너무 깨진다. 소리가 너무 아, 그래, 깨진다. 알았어. 예. 알았어. 스피커 끌게, 그러면. 네네네. 어때? 지금은 지금 괜찮지? 괜찮아요. 예. 듣는 얘기해. 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런데 이제 다이슨 이분이 이렇게 이 사람 정말 경물 치지거든요. 격물치지. 예. 선생님, 네. 저같이 이렇게 그 과문한 이 청자를 위해서 격물치지의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이 다이슨 청소기도 보면은 어, 사이클론이라는 이론을 갖다가 적용한 음, 음, 건데 음, 음, 음. 이 지금 참고로 보통 저희들 저기 다이슨 청소기 협찬받고 이거 오늘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저 다이슨 청소기 쓰긴 쓰지만 불만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 근데 사이클론. 보통 제품이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경로를 보면 음? 엔지니어 분들이 기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음? 기획은 뭐 상품 기획 쪽에서 하더라도 음? 이거를
이론적으로 뭔가를 풀어내고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제품으로 들어가잖아요. 다이슨 이브는 물론 이론적인 것도 이렇게 있지만 일단 만들어요. 형태를 만들고 뭐 핵심적인 거 한번 해봐. 그래서 해서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일단 자기 디자인한 대로 그냥 기계를 일단 맞춰. 디자인에 맞춰. 마치 중고등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뭐 어렸을 때 막 발명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그 걔들이 무슨 이론이 있겠어요. 물리 이론이나 이런 게 있겠어. 그냥 직관적인 걸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5126번을 고쳐가지고 만든 게 다이슨 청소기인 거야. 그렇구나. 빌드업 방식이지 바텀업 방식이에요. 보통 엔지니어들이 탑다운으로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물까지 간다고 하면 얘기 길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진 접근 방식 그리고 그 지금 시대에 정말 필요한 엔지니어링과 디자인과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결합돼서 교육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을 학생들도 체화하면 좋겠다. 근데 그런 학교가 없네? 일반 공대 졸업생이나 디자인 대학 졸업생이나 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그 학교가 관심이 가서 이 책을 이제 저 사람의 생각을 한번 다 파보자 집어들었고요. 근데 앞부분에 어린 시절 얘기는 재밌는데 뒤로 가니까 뭐 이렇게 그 기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어렵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 네. 실패.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내 삶은 실패로 점철된 삶이다. 나는 대학 진학이 실패했고, 내가 원하는 전공,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가지 못했고, 그리고 나는 첫 직장을 갈 때도 내가 가고 싶었던 무역 상사에 가지 못했고, 그리고 통역사가 되고 나서도 내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통역을 이렇게 막 길을 펼치지도 못했고, 예능 PD로서도 그닥 잘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드라마로 옮겼다가 다시 또 노조하는 바람에 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인생에서 실패는 나는 상수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실패를 결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직업에서의 실패가 이걸로 내 인생은 끝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빌드업의 과정인 거예요. 나는 내가 영업사원, 통역사, 예능 PD, 드라마 PD 그 모든 실패가 합쳐져서 지금의 내가 작가나 강연자로 일하고 있는 지금의 내 삶이 나는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학교를 보면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마치 아이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과정에서든 한 번만 실패해서 낙오해버리면, 너 중학교 때 수학 못해? 너 수포자 됐어? 네 인생 망했어. 너 고등학교 때 너 대학 입시 실패했어? 네 인생 망했어. 나는 아니라는 걸 나는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그 주변에 그서 좀 듣는 얘기 중 안타까운 얘기가, 요즘에 그렇게 재수하는 친구들이 예전보다 많거든요. 맞아, 진짜 많아졌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많아졌어. 지금 너무 옛날 얘기지만 90년대 저는 초반, 우리 김 작가님 80년대 후반 이런 때는 삼수까지는 좀 있었는데 요즘처럼 장수생이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뭐야? 요즘에 재수하는 친구들은 전공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레벨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때는 들어가서 이거 아니었네 이래가지고 다른 전공을 하려고 바꾸는 경우도, 그러니까 재수를 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과 간에 이렇게 학교를 일단 들어가면 학과 간에 이렇게 이동이 그렇게 원활치가 않은 시대여서 그랬는지, 물론 뭐 경영학과를 갔는데 여기서 레벨을, 학교 간판을 좀 더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죠.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 비율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위에 뭐 친구 애들 이런 데 보면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전공이래. 그렇지.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대학을 남들이 알아준다는 그런 유명한 데로 가겠다고 재수하고 또 하고 다니다가 또 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시대에 난 그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죠. 차라리 음. 빨리 대학을 나와서 뭐라도 회사를 다녀보고 안 맞으면 다시 회사를 나와서 다음 회사를 옮기고는 해도 학교를 옮기고 하는 거는 마치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뭘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계속 이 물감 아닌 것 같은데 요 물감으로 할까? 크레파스로 할까? 재료만 고르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림이 늘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그려봐야 되거든. 일을 그렇죠. 자꾸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공부의 시간만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 공부가 되게 음? 정말로 쓰임새 있는 공부라면 모르겠지만 음? 그 입시 공부라는 게 그 이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입시 자체에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치.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애들 왜 이렇게 하는가? 그 뒤를 보니까 음. 요즘 친구들이 옛날보다 간판을 엄청 중시한대요. 그 SNS에 보면 음. 자기 어디 정말 나왔다. 그치. 이런 걸 인증을 한다는 것도 요즘 많잖아요. 뭐 나는 했다. 요즘 지하철 타면서 되게 놀라운 것 중 하나가 과잠바 입고 다니는 거. 과잠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나는 그거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거 듣기에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나온 학교에서는 학교에 그 학교를 나타내는 뭔가 상징물이 있는 30년 전에는 그거를 팔기는 팔았는데 그걸 남들한테 보이게 이걸 입거나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수치스러운 일로 유아적인 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박동훈 부장님은 참고로 국립 S대를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난 그래서 내가 박동훈 부장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은 본인이 경쟁 교육의 최고 승자인데 그 아이들은 그 경쟁 교육에 몰아넣지 않겠다고 되게 많은 이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 제가 존경하죠. 미안해 말 끊어서.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남들한테 좋은 감정을 일으킨다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건 많기 때문에 알아서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그게 있었어요. 30년 전에는. 그래서 과잠 같은 거는 팔리지도 않는 아이템이에요. 그건. 근데 요즘에 특히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거를 너무 드러나게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일반 대학생들은 안 그런데 우리가 왜 하필 사진으로 본 윤가가 이제 용산을 나올 때 그 앞에 이렇게 몰려간 그 대학생들이 과잠 입고 나는 진짜 그거 보고 죄송합니다. 요건 하면 안 돼. 요건 하면 안 돼. 어떤 분이 이걸 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인간의 바닥을 드러내 보이는구나. 봤지? 우리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뭐 이런 애들이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다. 뭐 이런 나 진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문제는 왜 부끄러움은 항상 우리의 몫일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 보는 우리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노력을 해서 이걸 성취했다. 그리고 난 이 성취한 걸 남들 앞에 자랑스럽게 인증하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간판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그렇게 해서 아까운 젊은 날을 되도록이면 단축해야 되는 입시 공부 그 시기를 단축해야 시간을 적게 들고 빨리 실전에서 뭔가를 부딪히면서 그렇고 간판이 필요하면 거기서 그 분야에서 이미 들어와서 자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자, 꼰대라 같은 소리 한다고 하는데 아니 어쨌든 근데 그 친구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 보면요. 일단 옛날보다 그렇게 간판 보지 않아요. 않아요. 맞아요. 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블라인드야. 이 블라인드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친구가 정말 여기 와서 일 잘할 친구인가에 요즘은 정말 관심이 많은 시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학교를 되게 오래 다니거나 많이 옮겨 다닌 친구들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뭘 했는지를 설명을 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그 과정이 어, 이렇게 입시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늘어졌다? 별로 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음, 휴학 기간이 맞는데 그 휴학 기간에 정말로 음, 뭐 큰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음, 그랬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음, 간판을 갈기 위해서 이랬다. 이렇게 되면 음, 곤란해요. 음, 그리고 음, 맨 마지막에 학력은 되게 좋은데 나이가 음, 너무 많아. 그 이유를 음, 보면 음, 그런 음, 경우들이 있어요. 음,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음, 들어와서도 음, 뭐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후배들이 어디 나왔는지 잘 기억을 못 해요. 음. 어디 나온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 왜? 그리고 그 친구가 어, 분명히 어떤 계기에서 알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렇지. 얘기를 해. 어, 근데 까먹어. 그렇지. 그건 왜? 중요하지 않아. 그건 본질이 아니야. 예. 그의 학벌은. 일하는 데 있어서 어, 그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 주거든. 걔가 어디 그렇지. 나왔는지가. 음, 물론 안 그런 직장들도 있겠지만 예전과는 많은 직장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여전히 간판에 집착하는 좀 더 맞아요. 간판에 집착하는 집착하고 있어. 그러면서 정말 되도록이면 짧아져야 되는 입시 공부에 올인하는 친구들 보면 아 마음이 아파요. 저는 보고 정말 싶고. 마음이 아픈 거는 어쩌면 평생을 통해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가 유소년기인데 맞아. 그 시기가 가장 불행한 삶을 애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어, 어려워요. 얘기 길었는데 그래도 근데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나 이제 저기 뭐야 배고파. 배고프구나. 아니 근데 이 어, 책은 내가 꼭 이 책을 먼저 소개시켜 줬어야 되는데. 응? 제목이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이라는 책을 제가 만났습니다. 오, 그건 또 뭐야? 이거는 우리 같이 이렇게 도서관 소개하는 아, 그 팟캐스트에서 꼭 읽어야 될 책이군요.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었어. 왜? 백창민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어? 이분이 어, 책 사냥꾼으로 일했다. 전자책 회사, 출판사, 뭐 아날로그, 아하. 디지털을 넘나들며 일했고 이분이 어? 그래서 도서관 우리는 그냥 아마추어로 좋아하지만 프로페셔널 음, 도서관 전문가였더라고. 전문가시구나. 계셨어 이런 분. 음, 음. 이분이 우리 근현대사의 무대가 된 30개 도서관 이야기를 쓰신 책입니다. 담은 책이고 오, 많은 고증을 거쳐서 정말 공들여 쓰신 책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도서관이 역사적 현장이라고? 아, 나도 어? 어, 그 도서관 책 그러면 전국의 어. 좋은 도서관들을 소개하는 책인구나. 그렇지 뭐,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게 근데 아니더라고요. 역사하고 그러면, 결합된 도서관 얘기예요. 예를 오, 들면 예를 들면, 우리 김 작가님의 그 둥지인 도곡 도서관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나와요. 30개 도서관 중에. 와, 야, 역시, 뭐라고 소개돼,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그래서 내가 관심이 가서 이거 어, 빌린 지는 얼마 안 돼 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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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중에 2개밖에 못 읽었는데 어, 말죽거리 신화와 잔혹사 사이에서라는 부제로 챕터에 이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도서관이 이제 강남 개발의 역사와 맞물리고 그렇게 당시에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어, 강남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면서도 그 어, 도시 계획에 애초에 도서관 얘기는 있었는데 어, 그거는 실제로 실현되지 않아 가지고 어, 그 초기에 강남 개발 어, 초기에 그 넓은 땅에 도서관 하나가 없었답니다. 아, 예. 그런데 그 뒤에 어,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 땅값이 오른 상태에서 도서관을 들어 넣어 집어 넣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강남에 있는 도서관들은 어, 도서관만으로 된 주민센터, 그런 게 없고 어, 다른 건물에 새 들어가는 형태처럼 그죠? 그렇게 돼 있대요. 예. 동사무소에 다 있어. 그래서 역삼 도서관도 역삼동 주민센터 위에 있어요. 예, 이게 도곡정보문화관에 하여튼 어, 강남의 역사와 개발의 어, 특성과 어,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물이었다. 그렇게 해서 어, 등장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하나 더 소개해 어, 드리면 어. 그 청운문학도서관 아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곳이잖아. 그 그렇죠. 산속에 있는 예, 멋있는. 예, 인왕산
그래서 부암동 쪽 가는 길에 있는 그 도서관인데.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한양도성 순선길의 한 코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백운동이라는 그 지역이에요, 원래. 백운동 계곡이라고 있었답니다, 거기에. 청운문학도서관에서 아래쪽으로 보면 약간 계곡 같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그렇죠. 마치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의 그런 위치로 돼 있어서. 그런데 거기가 이게 조선 시대 때 그 서울의 유명한 계곡 중에 하나였대요. 그런데 이거는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친이라면 3대가 흥하고 반이라면 3대가 망한 나라에서 그 일대의 땅을 가지고 계시던 동농 김가진이란 분을 내 얘기예요. 이분은 그 이제 을사오적이 나라를 넘길 때 그때 같이 대신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대신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분입니다. 오. 예. 그래서 그분의 3대가 어떻게 그 자기를 희생해서 독립운동을 했는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분의 경력이 규장각 말단 사서에서 규장각의 관장직까지 오르고 또 그 이후에 또 더 능력을 인정받아서 뭐 외교관도 하시고 하시다가 법무대신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 을사오적이 나올 때. 진짜 선비였네. 예, 책 읽던 선비가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거구만. 그렇죠. 이분이 원래 서울 출신인데 그 구한 말에 서울에 대한 차별이 철폐가 되면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나 순간 지금 서울 출신이라고 들었거든. 서얼. 그러니까 서얼 출신. 하여튼 그때 말로는 이제 첩의 자식. 서얼 출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까지 됐으면 정승 아니야, 정승. 네, 그 대신들 우리로 치면 그때가 장관이죠, 법무장관. 정승. 네, 근데 영의정 그때 이제 이완용의 길과 김가진의 길이 갈리는 거예요. 이완용도 그 자리에 있었던 장관이잖아요. 그렇지, 맞아. 근데 이완용은 적극적으로 친일을 해서 팔았고 엄청난 돈을 쌓고 땅을 하사받고 막 이랬지만 이 김가진 동농 김가진 이분은 그 청운동 일대에 자기의 집과 땅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다 잃게 돼요. 뭐 집사의 배신, 또 뭐 이승만이 그거를 갖다 나중에 찾아주지 않은 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거나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완용도 출발이 자기 그 벼슬 그 중간에 규장각이 있었어요. 둘이 같이 있었어. 동기였어? 동기는 아니고 김가진 동농 김가진도 규장각에서 시작해가지고 규장각 관장까지 오른 경력이 있잖아요. 이완용의 경력에도 그렇구나.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동농 김가진 독립운동을 했던 3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이완용은 또 반대 길을 겪었죠. 근데 그 무대가 그래서 이 청운문학도서관 자리에서 그런 거를 또 엮어가지고 아니 이 책 그냥 이렇게 박동 부장님 소개만 들어도 너무 매력적인 책이네. 책이에요. 도서관과 역사를 이렇게 엮어내다니. 도서관 덕후가 소개하는 역사 속 도서관과 도서관 속 역사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알찬 방송인데 1시간이 가고 있네. 1시간이 가고 있네. 코리아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 다이슨 청소기로 해서 이제 도서관 결국은 마지막은 이제 도서관 얘기로 우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우리 김 작가님 여러분, 허기를 달래야 되는데 큰일이네.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 권 책 얘기한 게 너무 좋은 게 이제 6월 6일서부터 이제 7, 8, 9 연휴잖아요. 네. 저는 연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는 여러분이 그 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일단 빌려다 놓고 한 5권의 책을 쌓아놓고 읽는 게 저는 연휴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서 재미난 책들 많이 읽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시간이라 너무 듣기 힘드셨을 것 같네. 나눠서 들어주세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